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가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정근대 시기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정세 변화가 인접 국가들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고려가 건국되었던 10세기 동북아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은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난세가 있었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치세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의 정반합입니다. 가운데 후주라고 하는 국가가 보이죠? 후주의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건국하고 마침내 중원 대륙을 통일합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바, 동북아시아에서 분열을 겪고 있던 두 개의 축이 다 통일이 되었어요. 중원, 한반도. 그렇다면 평화로운 시기가 열릴 것인가? 우리 바람대로 되었으면 좋겠었으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고려가 건국될 당시에 북방에 발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헷갈리면 안 돼.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되었고 발해는 926년에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거란에 의해 가지고. 자,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세 개의 주요 세력이 정리가 돼요. 거란, 송, 고려. 거란은 건국 초창기부터 송과 계속해서 대립해 옵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중원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 가만 보니까 송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던 고려라고 하는 후방의 위협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심하고 송나라 정벌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거란은 처음부터 고려에게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으나 고려 태조 왕건은 처음부터 적대 관계로 돌아서죠. 왜냐? 북진 전책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 거란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발해를 명마시킨 거란과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만부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을 조집하고 방어 시설을 정비합니다. 고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993년 고려 성종 때입니다. 거란의 명장인 소손영이가 소손영이가 거란 황제의 명을 받고 압록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고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수도 인근에까지 거란군이 들어오게 돼요. 자, 거란은 고려에게 영토 할량을 요구합니다. 이때 고려 조정에서는 줍시다라고 하지만 분기탱천하며 반대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가 한번 만나보고 싸울지 항복할지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거란의 진영으로 들어가 소손영을 만나는데 왜 쳐들어왔냐라고 은연중에 물어보니, 니들은 신라를 신라를 계승했고 우리 거란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 옛 땅을 찾으러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서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명분에 불과하고 진짜 쳐들어올 목적을 생각해 보게 돼요. 아, 이거는 거란이 후방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 따라서 서희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야, 나라 이름부터가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느껴지지 않냐? 고려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고 싶으나 압록강 유역의 여진 때문에 사신 보내는 게 쉽지 않다. 여기서 이제 서희가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돼도 상관없는. 만약 니들이 이 여진을 쫓아내주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야, 여기에 대해서 서희의 계책이 아니었으면 어찌 보존할 수 있겠냐. 감탄에 감탄하게 되는 고려의 외교 전략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곰곰이 들은 소손영은 본국과의 회의 끝에 회군을 결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 유역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 땅을 고려해 줍니다. 강 동쪽에 있다 해서 강동 육주라고 불러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란이 돌아간 뒤에 이 강동 육주가 지니는 군사적인 중요성이 떠오르게 되는 거야. 이불킥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로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아, 이거 뭔가 속은 느낌이야. 근데 이미 돌아갔고 강동 육주는 줘버렸고 달라고 하기에는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은 있고 어떡하지 하는데 거란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는 사건이 고려 내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2차 침입 이후로의 전쟁을 2차 침입 이후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KBS 고려 거란 전쟁인데 이거는 뭐 엄청나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꼭 한번 보세요. 침략의 기회만 엿보고 있던 거란이 고려 내부에 일어났던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자, 강조의 정변은 뭐냐면 고려 5대 왕인 5대 왕 맞나? 6대 왕이구나. 광종, 그 다음에 경종. 6대 왕이네. 목종을 죽이고 그 뒤를 현종을 왕에 올리는 일이 발생해요. 미안합니다. 다시. 목종은 성종 뒤를 이었구나. 7대 왕. 현종은 8대 왕. 근데 이걸 가지고 왜 거란이 쳐들어와요?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1차 침략 때 서희와의 외교談판 속에서 형식적이나마 고려가 거란에게 사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종은 거란 황제가 인정한 왕인데 강조가 이걸 죽였다는 것은 거란 황제의 반기를 드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걸 구실 삼아서 거란의 황제인 성종이 친히 정벌군을 구성해서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야, 이 황제랑 같이 왔기 때문에 최정예 부대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당시 거란은 동북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왕이었고 이 고려가 강조가 활약하면서 막아내려고 했었으나 이 광조도 결국 붙잡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려의 현종이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길을 오르게 돼. 이만큼 이제 고려가 거의 국가적 위기야. 개경이 함락돼요. 야, 아마 많은 역사책이 불탔겠지. 그런데 고려의 후방에 있었던 이 강동 육주를 중심으로 양규와 김숙흥이 거란군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여. 거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돼. 너무 오랫동안 이 본국을 비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하공진이라고 하는 고려의 신하가 외교로서 거란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려고 노력합니다. 자, 거란 황제를 찾아가서 고려왕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릴 테니까 전쟁을 그만합시다라고 해. 이쯤 되면은 거란 입장에서 고려에게 충분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물러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2차 침략도 마무리가 되는데 2차 침입이 끝날 때 이 양규 장군의 분전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야 돼. 양규 장군의 분전, 양규와 김숙흥의 이 분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한편 고려왕이 직접 오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여기에 분노한 거란의 황제가 다시금 고려 정보를 명합니다. 이때는 황제가 직접 오지 않고 소배합이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요. 하지만 감감찬이 기주를 중심으로 한 이곳에서 거란군에게 크게 승리를 거릅니다. 뭐 공식 정확하게는 거란이 나라이면 요 나라를 바꿨기 때문에 요 나라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게 돼요. 세 차례에 걸쳤던 거란의 침략을 고려가 다 막아냅니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이루게 되고 다원적인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는 나성과 천리 작성을 축성하면서
다 재차 있을 북방 유목국가 북방에 있는 유목국가와의 전쟁을 대비하게 돼요. 자, 강감찬. 요 특히 요 낙성대 보이죠? 자, 낙성대 별이 떨어졌다. 강감찬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자, 이 동북아시아가 요렇게 이제 세력이 팽팽하게 됩니다. 자, 고려는 뭐 형식적으로나마 요 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게 돼요. 상국으로. 근데 참 고려가 대단한 게 요 나라에 직접 이제 사대를 하러 가보니까 뭔가 대단한 거야 이게. 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불교 문화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 고려가 요 나라가 가지고 있던 불교 문화를 그래서 쪽쪽쪽쪽 빨아들여요. 특히 요 나라가 만들어 온 대장경을 보고 야 우리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단한 나라죠. 그러던 중 고려와 관계에 있어서 또 큰 변화가 바로 여진인데, 초창기 여진은 고려에게 필요한 물자를 받아가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11세기 들어와서 여진 부족이 통일되고 고려를 침략해 들어오며 약탈을 일삼는 등 고려의 국방을 어지럽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의 윤관은 왕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합니다. 여진 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병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춘 특수 부대를 조직해야 된다. 기병, 보병, 승병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 부대를 조직해서 동북방에 위치한 여진족을 토벌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축성하면서 여진과 동북구성을 축성하면서 어 동북구성을 축성 말이 잘 안 나오네. 동북구성을 축성하면서 여진과의 관계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시면은 고려를 침입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고려 입장에서도 이 동북구성이 중앙에서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봤지만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이 그렇게 정밀하거나 정교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 행정력이 지방 곳곳에까지 침투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마지못해 돌려주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지. 추후 여진이 힘을 키워서 완한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 금나라를 세우고 어, 요 나라까지 멸망시키는 등 그 힘을 엄청나게 키워나가요. 그러자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 관계를 요구해요. 근데 고려가 이걸 거부해. 근데 이제 금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고려를 안 쳐들어와. 그러던 중 1126년에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송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송나라가 있었는데 이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남쪽으로 가요. 그게 이른바 남송이거든요. 북송이 멸망했다는 거지. 그래서 금나라가 고려에게 4대 관계를 요구하는데, 당시 권력자였던 이자겸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모시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금나라의 4대 관계를 승낙하게 돼요. 자, 이게 고려 조정에 일으킨 파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이와 같이 다원적인 국제 질서 속에 신리와 안정을 추구했고, 자존감이 높은 나라에서 그런지 스스로는 황제, 밖으로는 왕을 칭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는 황제 국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요 나라, 금나라,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그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왕을 칭한단 말이에요. 고려는 그러니까 신리를 추구한 거지. 고려는 스스로 해동천자라 그 연호를 사용했고 황제국이 칭호를 씁니다. 고려사에 보면 해동천자이신 지금의 황제에 이르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 이거 이제 고려의 광종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고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우며 국제 질서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딱 점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고려는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인데 개경 인근에 있는 병난도라고 하는 작은 섬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국제 교류를 펼쳐 나갑니다. 거란, 여진, 송, 일본, 더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병난도에 오고 가며 고려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고려는 북방에 있었던 거란이 가지고 있던 선진 불교 문화, 송나라가 가지고 있던 송나라가 가지고 있던 통치 제도 및 선진 문물들을 수용한 데 있어서 거리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는 게 재밌는데, 그 고려 가요 중에 하나인 쌍화점을 보면 회해아비가 나와. 이건 이제 아라비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사를 보면 대식국에 있는 열라자라는 사람이 왔는데 대식국은 서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역은 저 멀리 우리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중동 국가가 위치한 지역을 서역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름이 꼬리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약속, 한 1분 늦었는데 이만 끝낼게요. 안녕.